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삼성에서 30년을 근무했습니다. 그중 25년을 삼성증권에서 근무했지요. 요즘 말로 문송하던 저는 금융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아는 것도 없었고, 당연히 금융회사에 입사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1989년 삼성그룹 공채 29기로 입사하여 입문교육이 끝날 무렵 배치 희망 회사를 정하는데 많은 동기생들이 동방생명과 안국화재를 선호했습니다. 현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입니다. 우리 사주에 영향이 컸던 것 같은데, 특히 비상장이었던 동방생명은 상장이 되면 큰 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당시 저는 그 말의 뜻을 정확히 몰랐습니다. 어쨌든 분위기 탓에 1지망 동방생명, 2지망 신세계백화점, 3지망 호텔 신라를 적어냈던 기억이 납니다. 엉뚱하게도 배치받은 회사는 중앙개발이었습니다. 그것도 수백 명 교육생 중에 혼자였습니다. 금융회사와는 인연이 없었던가 봅니다. 중앙개발을 아시는 분은 드뭅니다. 중앙개발에서 삼성 에버랜드로, 다시 제일모직, 현재는 삼성물산으로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중앙개발 인사부에서 시작한 직장 생활이 5년여 지났을 무렵 금융회사와의 인연은 엉뚱하게 맺어집니다. 당시 저는 막 국제증권에서 이름을 바꾼 삼성증권의 인사규정을 정비하는 업무를 지원하게 되었는데, 이 인연이 삼성증권으로 소속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중앙개발을 퇴사하고 삼성증권에 입사하는 일이었지만 그룹 내 이동이었고 같은 업무의 연장이었기 때문에 증권회사에 입사한다는 생각보다는 단순히 사무실이 바뀐다는 그런 느낌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다 보니 주식과 증권의 차이도 몰랐던 그런 사람이 증권맨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시작한 증권회사 25년은 2년여의 인사팀 근무를 제하면 대부분 현장에 있었습니다. 주로 법인 영업을 했고 8개 지점을 거치며 11년 동안 지점장을 지냈습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고생도 했지만 상대적으로 선입관에서 자유롭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금융 소비자와 금융회사 양쪽 모두에게 특이한 점이 있다는 사실에 민감하게 주목한 이유도 그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 특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금융회사는 말을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증권회사가 심합니다. 듀레이션, 트랙 레코드, 퍼포먼스, 벤치마크 등 우리말을 써도 충분할 표현을 굳이 영어로 씁니다. 영어만이 아닙니다. 한자어도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왜 이럴까요? 유식해 보이고 싶어서였겠지요. 유식해 보여야 소비자들이 믿어줄 테니까요. 하지만 정말 유식한지는 따져볼 일입니다. 진짜 유식한 사람은 어려운 것도 쉽게 말한다는데, 금융회사는 쉬운 얘기조차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정확히 모르니까 어렵고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소비자들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계책일까요? 금융회사의 계산이 적중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금융 소비자들의 특징은 모른다는 겁니다. 신기한 점은 잘 모르면서도 금융회사에 대한 믿음은 상당히 끈끈한 것 같습니다. 금융회사는 금융기관으로 격상되어 있고 그 직원과 특고 종사자는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듯 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금융회사의 주장이 검증 없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봐야겠습니다. 금융회사가 금융기관인가요? 금융회사의 직원과 특고 종사자는 소비자의 편일까요?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정말 한 곳만 열심히 거래해서 단골이 되면 은행이 알아서 챙겨줄까요? 보험은 어려서 가입할수록 보험료가 싸서 유리하고 만기 환급형은 이자만으로 보장을 제공하는 상품일까요?
저금리 시대에 저축만 하면 정말 원금의 손해를 볼 수도 있을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인식과 금융회사의 주장에 대한 반박에서 시작하다 보니 이야기가 어쩔 수 없이 까칠해졌습니다. 소비자들이 금융회사를 오해하고 있고 금융회사의 주장과 논리는 근거가 부족하고 왜곡되어 있다고 역설하지요. 정리해보겠습니다. 0.1%의 금리에 돈을 넣어두지 마십시오. 같은 조건으로 훨씬 높은 금리를 주는 금융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우대금리로 유혹하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종신보험은 결국 해지할 수밖에 없는 상품입니다. 연금보험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사망보험이 필요하다면 장기보험을 택하십시오. 암보험은 과장된 암 발생 확률과 치료비 때문에 필요 이상 보장이 큰 상품에 가입하고 있지만 온라인에서 월보험료 10,000원 내외의 상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노후를 위해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연금보험은 비과세에도 불구하고 높은 사업비 때문에 특별히 권할 만한 상품은 아닙니다. 직장인이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 많이 가입하는 개인연금보험 역시 중도 해지의 불이익이 너무 큰 상품입니다. 노후 준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국민연금입니다. 가급적 국민연금의 납부를 지속해야 합니다. 특히 추납이 가능한 경우라면 국민연금 추납이 최우선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추납은 추가 납부를 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하지만 아직은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차선으로 주택연금을 추천합니다. 그 전에 주택연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빚 갚기를 강조합니다. 빚 갚기야말로 가장 합리적인 노후 대책입니다. 빚이 있는 상태에서의 저축, 보험, 투자가 어떤 의미인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주택연금을 추천하지만 주택연금에 대해 까칠한 얘기도 함께합니다. 주택연금이 소비자들에게 좀 더 힘이 되는 제도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투자가 필수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더군다나 남들이 한다고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따라 할 일은 아닙니다. 주식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주식을 사고 판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를 만들었거나 스톡 옵션을 받은 후에 열심히 일해서 회사를 키운 사람들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투자를 안 하면 왠지 뒤처지는 느낌인가요? 남들은 몰라도 나는 투자하면 꼭 성공할 것만 같다고요? 꼭 하시겠다면 절제된 금액으로 제한할 것을 권합니다. 단, 보험과 투자의 조합이라는 변액보험은 장점을 찾기 힘든 상품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듯 나름 열심히 설명했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질문이 애써 설명한 사람을 맥빠지게 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 배경에 소비자의 두 가지 니즈가 깔려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제법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두 가지 니즈는 재테크와 컨설팅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재테크에 관심을 갖습니다. 금융을 얘기하다 보면 자주 돈 벌 수 있는 재테크 방법을 알려달라는 요구에 부딪힙니다. 밋밋한 얘기로 들리는지 확실한 돈 버는 방법에 대해 듣고 싶어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그런 질문에 답할 능력이 없습니다. 게다가 재테크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돈은 일을 해서 버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재테크의 비법을 기대하는 분들에게는 실망스러운 답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은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소비자가 조언을 구하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종신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아예 정기보험을 권합니다. 여기에 동의해도 소비자에게는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가입한 종신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납입이 끝났다면 상황이 워낙 다양하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가 스스로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금융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소비자들의 컨설팅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아직까지 금융 컨설팅은 소비자에게 생소한 문화입니다.
자신의 재산 공개를 꺼리는 것도 한 이유이지만 상담료도 문제입니다. 소비자들은 상담을 필요로 하면서도 그 대가를 지불하는 데는 인색한 것 같습니다. 이러니 컨설턴트를 하겠다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저 금융상품을 팔기 위한 수단으로 컨설팅을 들먹입니다. 저 자신도 컨설팅에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의 질문에 스스로 공부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것이 무책임하고 잘못된 답변이었다는 점을 다행히도 곧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시행착오 말고는 달리 공부할 방법이 없다라는 점, 설령 방법이 있더라도 모든 사람이 금융 공부에 시간을 쏟는 게 적절하냐는 의문을 간과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금융회사와 관련 종사자들은 물론이고 소비자들조차도 고민스럽게 만듭니다. 금융거래가 많을수록 고민은 깊어지기 십상입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왜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우선은 소비자들이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을 잘 몰라서 입고 있는 금전적 피해가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소비자들이 은행에 요구불 예금에 방치한 금액이 약 400조 원입니다. 상대적으로 손해보고 있는 금리를 1%포인트로만 계산해도 연간 4조 원입니다. 보험에 가입했다가 중도 해지로 원금에서 손해보는 금액은 한 해에 약 5조 원이라고 합니다. 섣불리 투자에 손댔다가 손해본 금액은 짐작도 힘든 상황입니다. 결국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액은 해마다 적어도 10수조 원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15조 원으로 가정한다면 우리나라 2천만 가구가 매년 75만 원씩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계산입니다. 소비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피할 수 있는 손해치고는 금액이 너무 큽니다. 제가 나름의 사명감을 갖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역시 소비자의 입장은 도외시 한 채 금융회사의 논리만 설파했다는 부끄러운 기억에 대한 반성입니다. 스스로의 주장이 틀릴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영업을 위해 외면했던 경우도 있었지만 사실 잘못된지 몰랐던 주장도 적지 않다는 점을 솔직히 고백해야겠습니다. 마지막은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적절한 금융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비자들이 금융정보의 대부분을 금융회사를 통해 얻고 있는 현실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식당 주인에게 음식이 맛있냐고 묻고 생선 장수에게 생선이 싱싱하냐고 묻는 격입니다. 이제 바꿔보자고 주장합니다. 말을 쉽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자신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한다고 노력했지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전적으로 저의 책임입니다. 금융 소비자들이 좀 더 비판적이고 분석적이 되어야 소비자를 위한 금융이 가능해진다고 믿습니다. 그 과정에 일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까칠한 금융 이야기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금융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많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알고 있던 기존의 지식이 너무 편협한 부분이 있었고 또 어떤 부분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속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런 금융 지식이 꽤 괜찮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본적인 상식을 채우는데 꼭 필요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이 책, 까칠한 금융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